그 사람들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설마 이 나이에, 설마 이 성격으로 내가 뭔가를 따지고 나설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지. 며느리는 특히 그랬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냥 계시면 돼요.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니면 밀어내기인지 처음에는 나도 헷갈렸다. 하지만 서랍 속에서 그 파일을 꺼내들고 한 장 한 장 남편의 손글씨를 따라가다 보니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아무도 내 자리를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것. 그리고 내 남편, 한 주만 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그것을 걱정했다는 것. 그날 아침 서울 하늘은 흐렸다. 송파의 오래된 단독주택들은 재개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뒤숭숭해지곤 했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 골목을 지나가는 택배 오토바이 소리, 옆집에서 들려오는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 멀리 올림픽대로를 지나는 차들의 오웅거림, 그런 소리들이 뒤섞인 평범한 평일 오전이었다. 그래도 그날 나는 평소와는 다른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부엌으로 가지 않고 곧장 복도를 따라 끝까지 걸어가서 남편의 서재 앞에 섰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한동안 잊고 있었던 긴장이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이 방은 장례식 이후 거의 들어오지 않았던 곳이었다. 흰 국화꽃 냄새가 빠져나가기도 전에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오갔던 그날들. 그 뒤로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장을 읽어준 날부터 마음 한구석이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 그 답이 어쩌면 이 방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먼저 나를 맞았다. 오래된 책과 종이, 만년필 잉크,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까지 피워댔던 연초의 휴미한 흔적. 커튼이 반쯤 쳐져 있는 창으로 흐린 햇빛이 들어와 책장과 책상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서재 한쪽 벽 전체를 채운 책장에는 각종 경영서적, 신문 스크랩, 재단 관련 자료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창가 쪽에는 오래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아직 남편의 손이 닿던 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듯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동그랗게 번진 커피 얼룩, 여기저기 박힌 돌펜 자국, 넓게 달아 반질거리기까지 하는 부분.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책상 오른쪽 아래 작은 잠금 장치가 달린 서랍으로 내려갔다. 공증사무소에서 나올 때 공증인이 내 손에 쥐어준 작은 열쇠. 고인께서 부인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그 열쇠를 그동안 서랍에만 넣어두기만 하고 열어보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다. 나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열쇠를 꽂고 천천히 돌렸다. 딱 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서랍을 잡아당기자 안쪽에 빼곡히 꽂힌 파일들과 봉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각종 계약서, 오래된 공문서, 주주총회 회의록, 그런 것들 사이에 딱 하나 라벨도 이름도 없이 놓여있는 회색 파일이 있었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약간 해져 있었고 자주 만져졌던 흔적처럼 군데군데 까맣게 때 같아 있었다. 나는 파일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끌어냈다. 그렇게 작은 물건 하나를 드는데 어쩌면 그렇게 심장이 요란하게 뛰는지. 남편이 앉던 회전 의자에 앉아 파일을 무릎에 위에 올렸다. 철제 책핀을 풀자 안에서 A4 용지 여러 장이 후두둑하고 풀려나왔다. 하나같이 남편의 글씨였다. 약간 기울어진 정갈한 글씨, 숫자와 한자가 섞인 그만의 독특한 문장들. 첫 장 맨 위에 또렷이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영자에게. 자기 이름을 부를 때조차 늘 여보라고만 하던 사람이 종이에 이렇게 또박또박 내 이름 석자를 적어둔 것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세우고 똑바로 앉았다. 문장의 첫 줄로 눈이 떨어졌다. 내가 이 글을 쓸 때쯤이면 아마도 병원 침대에 누워있겠지. 알다시피 나는 종이를 믿는 사람이다. 기억이라는 건 흔들리지만 글자는 남는다. 혹시라도 내가 떠난 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이걸 한 번씩 다시 펼쳐봐 줬으면 좋아한다. 첫 문장부터 가슴 바닥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까지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고 그때의 나까지도 걱정하고 있었다. 몇 줄 더 내려가자 재단 얘기가 나왔다. 정민문화재단은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도 재단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은 영잔 너다. 어느 지방미술관에 얼마를 지원할지, 어느 장학생에게 얼마를 줄지 결국 마지막엔 늘 나한테 물어봤다. 한 줄 한 줄이 과거의 밤들을 떠올리게 했다. 강남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을 보고 들어온 준호가 부엌에서 간단히 밥을 먹고는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곤 했었다. 여보, 이 학생은 사정은 참 딱한데 성적이 조금 아쉽네. 그래도 도와줘야 할까? 저쪽 군청에서 요청이 왔는데 그 지역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간 적이 없잖아. 이런 데까지 손을 뻗는 게 맞을까?
그런 질문들을 그는 진지하게 던졌고 나는 진지하게 답했다. 그 재단이 지금은 나와 별 상관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몇 장을 더 넘기자 구체적인 당부들이 나왔다. 재단의 설립 취지, 기금 운용 방식, 이사 구성, 그리고 눈에 딱 들어오는 두 글자. 며느리. 나는 저도 모르게 목에 걸려있던 묵주 목걸이를 끌어쥐었다. 우리 며느리 민경이는 똑똑하고 일 잘한다. 인정한다. 재단 실무를 맡아서 여기까지 키워온 공도 크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일을 잘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올바르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돈과 명예가 얽히기 시작하면 더 그렇다. 나 있을 때는 내가 가운데 서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었겠지만 내가 없어진 뒤에는 그 역할을 영자가 어느 정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만약 영자가 점점 회의에서 밀려난다거나 중요한 결정에서 의견을 묻지 않는다거나 재단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것이 아니라 며느리 개인의 도구처럼 변해간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말아줘라. 조용하더라도 분명하게 네 자리를 지켜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파일을 덮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쌌다. 이게 무슨 공포소설도 아닌데 왜 이토록 가슴이 오싹해지는지. 무슨 예언서처럼 지금 내 상황을 한 줄 한 줄 짚어놓은 듯한 글이었다. 공중사무소에서 유언장을 읽던 날의 장면이 겹쳐 떠올랐다. 종로의 한 오래된 빌딩, 엘리베이터를 파고 올라가면 있는 진한 나무 냄새와 법률 문서 냄새가 섞여 있는 공증사무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앉아있던 우리 가족. 공중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처음에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회사 지분의 일부는 아들에게, 일부는 재단에, 생활비와 지분 4개, 몇몇 친척과 오랜 직원들에게는 소소한 유산. 그런데 재단에 대한 부분에서 내 머릿속 그림과 크게 다른 문장이 튀어나왔다.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 정관을 따르되 상근 이사장, 현재 박민경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한다. 재단의 자산 운용과 사업 결정에 있어 이사장은 이사회의 보고 의무만을 지며 사전 승인 없이도 긴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안에서 무엇인가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준호가 그런 식의 권한 집중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늘 회의에서 길게 의견을 듣고 반대 의견도 귀찮아하지 않았고 작은 시골 도서관에 얼마를 보낼지 두고도 서너 번씩 다시 회의를 열던 사람이었다. 그날 공증사무실을 나오며 나는 묻고 싶었다. 이게 진짜 당신 생각이었냐고. 하지만 이미 사진 속 사람으로만 남은 준호에게 물을 길도 없었다. 아들 민수는 멍한 얼굴로 내 팔을 잡고 계단을 내려왔고 민경은 조금 흥분한 목소리로 재단 사무국에 전화를 걸어 유언장 내용대로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저 안방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억울해서라기보단 헷갈려서. 내가 알고 있던 남편과 유언장 속 남편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 혼란이 지금 이 손글씨들을 통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파일을 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공정증서 유언을 만들러 간다고 했던 날의 며칠 전. 그 밑에는 상세한 메모가 있었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어떤 부분은 저렇게 정리하고 싶다. 재단은 이렇게 조금 손질하고 집은 이렇게 넘기고 그리고 마지막 줄. 공증인은 공무원이고 변호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지 내 삶을 아는 사람은 아니다. 결국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영자와 오래 같이 얘기해온 그것뿐이다. 귀찮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보고 이상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줘라. 그런데 나는 그 한 번 더 읽어보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병원과 장례식장과 집을 오가는 가이에 어느 순간 그는 공중사무소에 다녀온 뒤였고 그 과정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혼자 다녀온 길 위에 누군가 나쁜 발자국을 남겨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나는 서서히 마음을 다잡았다.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눈물로 글자를 가려버리면 안 됐다. 할 일을 정확하게 하려면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봐야 한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였다. 이 글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 글이 맞는지,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닌지
누군가 함께 확인해야 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아들 민수였다. 나는 책상 위에 파일을 놓은 채 안방으로 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에서 민수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다급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회사 언제 끝나니? 좀 와줄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르느니 한숨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회의가 하나 있기는 한데, 엄마 목소리가 좀... 알았어요.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손이 덜 떨렸다. 누군가를 불러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더 이상 내 머릿속에서만 도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준비를 시작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 무렵 햇빛이 많이 기울어지고 골목길로 붉은 빛이 스며들 때쯤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넥타이를 풀지도 못한 채 가방 한쪽 어깨에 겨우 걸친 모습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끓이고 있던 된장찌개 불을 줄이며 거실로 와 하고 불렀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파일이 펼쳐져 있었다. 민수는 파일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뭐예요 이게? 내 아버지 글씨야. 유언장 만들기 전에 써놓은 것 같아. 민수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첫 방장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다.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몇 장을 넘기자 민수가 눈썹을 찌푸렸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고 난 뒤 그는 등을 의자에 기대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천장을 한참 쳐다보다가 낮게 말했다. 공중사무소에서 들은 내용하고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지. 나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읽은 유언장 내용은 네 아버지 성격이 아니었거든. 나는 그날부터 계속 그게 마음에 벌렸어.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건가? 그동안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알고 있었나? 별별 생각을 다 했지. 그런데 이 글들을 보니까 아니야. 내가 알던 그 사람 그대로네. 민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엄마 이거 변호사한테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회사 일 맡아줄 때도 자주 찾아뵈었던 그분 있잖아요. 강 변호사님. 재단 설립할 때부터 도와주셨으니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 변호사라면 남편과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 때 끝까지 와서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기도 했다. 그에게 이 글을 보여주는 것은 준호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우리는 강 변호사가 있는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다. 회색 정장을 입은 비서가 응접실로 우리를 안내했다. 창밖으로는 예전과 달리 새로 올라간 건물들이 가득했고 거리를 오가는 택시와 버스들 사이로 오토바이가 정신없이 끼어들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조금 수축해진 얼굴에 강 변호사가 들어왔다. 예전보다 머리가 더 휘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사모님, 민수 씨, 힘든 와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러요, 강변. 우리도 이제 그냥 영자, 민수라고 부르지 뭐.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파일을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준호가 남긴 글이래요. 공중사무소 가기 전에 써둔 것 같아요. 이걸 읽고 나니까 공중된 유언장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요. 혹시 내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건지 당신이 한번 봐줘요. 강 변호사는 안경을 조금 올려 쓰고 파일을 집어들었다. 천천히 그러나 놓치는 줄 한 줄 없이 눈을 움직였다. 그의 손가락이 문장 위를 따라가면서 가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입술을 꼭 다물기도 했다. 한참 뒤 그는 유언장 사본까지 모두 읽고 난 뒤 손을 모으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다. 형식적으로는 공정증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강합니다. 공중인 앞에서 낭독되고 고인이 서명한 문서니까요. 하지만 그는 손가락으로 파일을 가볍게 두들겼다. 이쪽은 제가 알고 있던 한준호 회장의 생각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재단 설립 당시에도 여러 번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상근 이사장에게 고난을 몰아주는 구조는 만들지 말자. 가족이라도 이사회의 견제를 받을 수 있게 하자. 그게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유언장에서는 정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민수가 밀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바로 소송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경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공증 당시의 상황, 회장님의 건강 상태, 누가 어떻게 공증인과 소통했는지, 또 서명 자체에 대한 필적 감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한번 움찔했다. 필적 감정까지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하고 안 하고는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모님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이 이상함을 그냥 마음속에서만 풀어보시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잖아요. 재단의 향후 수십 년이 걸린 문제잖아요. 회장님은 평생을 걸쳐 이 재단을 키워오셨고 사모님도 그 과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뜻이 왜곡되었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결코 지나친 게 아닙니다. 나는 어느새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손수건을 천천히 펼쳐놓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날 이후 서류들이 오갔다. 강 변호사는 공증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유언 작성 당시의 녹취록과 서류들을 열람했다. 재단 사무국에서 오간 이메일들도 일부 확보했다. 거기에는 예상대로 며느리 민경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고객님이신 한 회장님의 이중을 대신 전달드립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피곤해하셔서 세부 사항은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같은 문장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각은 집에서 나왔다. 정확히 말하면 집에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서. 우리 집에는 15년 넘게 일해준 가사도우미 윤 씨가 있었다. 조용하고 부지런하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 장례식 이후에도 그는 며칠에 한 번씩 와서 집안 청소를 도와주곤 했다. 어느 날 내가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요즘 뭔가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으신가 봐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윤 씨를 식탁으로 불렀다. 그리고 유언장과 남편의 글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들려주었다.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사실은요, 어머님. 윤 씨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제가 말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그때도 좀 이상하다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건 준호가 병원에 입원하기 일주일쯤 전의 일이었다. 아직 집에서 통환 치료를 하던 때였다. 민경이 자주 들락날락하며 서재에서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재단 서류를 보러 온다, 회사 문서를 정리한다, 그런 말들이 이유였다. 그날 오후에요. 윤 씨는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제가 청소기를 가져가려고 서재문을 열었는데 며느리님이 책상 앞에서 뭔가 파일을 들고 계셨거든요. 제가 들어가는 소리에 깜짝 놀라시면서 그 파일을 잽싸게 가방에 넣으셨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문을 닫으려니까 괜찮아요, 윤이모. 그냥 회사 서류래요. 라고 웃으셨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날짜를 물었더니 윤 씨는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자기 손녀의 유치원 발표회가 있어서 평소보다 서둘러 퇴근해야 했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윤 씨의 기억 덕에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난 날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날짜는 공증 기록에 적혀 있는 유언 작성 날짜와 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니 퍼즐의 그림이 점점 선명해졌다. 강 변호사는 필적 감정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다. 며칠 뒤 중년의 남자 하나가 집으로 찾아왔다. 작은 가방 안에는 루페와 각종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준호의 서명이 들어간 예전의 계약서, 편지, 은행 서류 등을 한데 펼쳐놓고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와 번갈아가며 비교했다. 눈으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기계로 확대해서 선의 두께와 각도를 살폈다. 설명은 최대한 쉽게 해줬다. 오래 살아온 습관은 흉내내기 어렵다는 것. 습관의 미세한 흔적들을 전문가의 눈은 놓치지 않는다는 것. 결론은 이랬다.
유언장에 적힌 서명은 준호의 평소 필체와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일부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는 것. 직접 쓴 것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손을 덧대었을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보고서에 담겼다. 그 보고서를 들고 우리는 결국 재단 이사회 앞에 서야 했다. 정민문화재단 이사회는 보통 강남의 재단 사무실 회의실에서 열렸다. 유리창 너머로 테헤란로를 지나는 차들이 내려다 보이는 밝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긴 테이블과 회색 회의 의자들이 마치 법원처럼 딱딱해 보였다. 이사들은 대부분 남편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었다. 지방문화원장, 대학 교수, 기업인과 시민단체 출신 몇 사람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현 상근 이사장이자 며느리인 민경도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잘 다려진 흰 블라우스와 검은 자켓, 잔잔한 진주 귀걸이. 외형만 보면 부족한 데가 없는 완벽한 재단 이사장의 모습이었다. 회의 초반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지난 분기 사업 보고, 회계 결산, 앞으로의 계획. 그러다가 안건 목록에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던 문안이 읽어졌다. 고 한준의 이사장의 유언 관련 사항 및 재단 운영 방향 재검토에 건. 회의실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다. 몇몇 이사들은 이미 강 변호사에게 사전 설명을 들은 상태였고 몇몇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눈치였다. 강 변호사가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를 나누어 주었다. 우리는 말이 아닌 종이부터 보여주기로 했다. 유언장 사본, 남편의 손글씨 편지들, 필적 감정 결과, 윤 씨의 진술서, 그리고 재단 설립 당시의 전관 초안까지. 이사들이 서류를 읽는 동안 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앉아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얼굴에는 최대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준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자리를 어떻게 이끌었을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그의 태도를 흉내내리겠다. 민경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를 빠르게 눈으로 훑다가 어느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곧 입술 끝을 올려 특유의 예의 바른 미소를 만들었다. 이사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전직 미술대학 악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회정과 저는 재단 만들기 전부터 교류가 깊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가족이라도 재단을 자기 것처럼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오늘 이 글들을 읽어보니 그때 들었던 말들이 그대로 적혀 있군요. 공증된 유언장과 이 편지들 사이의 차이는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큽니다. 다른 이사들도 각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해 말했다. 누군가는 필적 감정 결과에 주목했고 누군가는 재단의 설립 취지와 실제 운영의 괴리에 주목했다. 그제야 민경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리고 이사님들, 저는 그동안 이 재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작은 미술관에서부터 해외 교류전까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장인어른께서 유언장을 남기실 때 많이 피곤해 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증인과 구체적인 문구 조율하는 부분에서 제가 많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장인어른의 뜻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필적 감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필적 감정이라는 게 결국은 추증 아닙니까? 의사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지금 와서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몇몇 이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강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누가 장인어른의 뜻을 왜곡하려고 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인이 생전에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말해온 바와 공중된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단은 공익법인입니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책임은 어떤 문서가 더 고인의 일관된 의사에 가까운지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표결에 들어갔다. 법적 효력과 별개로 재단 운영에 있어 어떤 기준을 따를 것인가. 유언장 문구 그대로 상근 이사장의 폭넓은 채량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고인이 생전 남긴 글과 재단 설립 당시의 취지에 맞춰 이사회 중심 구조로 되돌릴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예상보다 많은 이사들이 두 번째 손을 들었다. 민경에게 힘을 주던 몇몇 이사들도 재단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이사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바꾸었다. 그렇게 해서 정민문화재단은 원래 구조로 되돌아가기로 결정되었다. 나는 다시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고 민경은 상근 이사로 남되 주요 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관이 개정되었다. 동시에 유언장 자체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도 강 변호사를 통해 가사법원 조정을 신청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나는 온몸이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를 느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은 오히려 고요했다. 싸움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 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건물 밖으로 나와 테헤란로 쪽을 바라보았다. 빌딩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아직 차가웠지만 어딘가 봄 냄새나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말없이 내 옆에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수고 많았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제일 고생했죠. 저는 그냥 같이 옆에 있었을 뿐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내 팔짱을 낀 아들의 손등을 한번 토닥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을 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민경이라는 이름이 떴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몇 분 후에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었다. 어머님, 오늘 이사회 결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단을 아끼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과 이사회 뜻을 더 존중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긴 문장은 아니었다.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다루서도 확신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그 한 줄 너무 앞서 나간 부분이 있었다는 말만은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나는 천천히 답장을 썼다. 재단을 아끼는 마음은 고맙게 생각한다. 다만 그 재단은 너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는 본인의 능력은 믿되 남의 자리도 함께 지켜주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묘한 가벼움이 찾아왔다. 무언가를 완벽하게 바로잡았다는 느낌보다는 사선으로 기운 그림을 조금은 수평에 가깝게 돌려놓았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그 이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더 평범해졌다. 재단 일은 월 몇 차례 이사회와 간헐적인 행사 참석이 전부였다. 나머지 날들은 집안일과 경로당 모임,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 손주들 돌보기로 채워졌다. 서재에 가는 횟수는 예전보다 오히려 늘었다. 어느 날 나는 다시 그 파일을 꺼내 남편의 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이번에는 의심과 분노의 눈으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생을 정리하는 기록으로서 읽어내려갔다. 사업의 시작, 회사가 위기를 맞았던 시기,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하던 밤, 첫 장학생을 뽑던 날, 지방 작은 국립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던 날, 그의 기억들이 나와 겹쳤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 집은 시끄러울 것이다. 좋게 시끄럽든 나쁘게 시끄럽든 그 가운데에서 영자는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고 웃어도 되는 날에는 마음껏 웃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나는 그 문장을 3번쯤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이 집에서 누군가가 불러주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 재단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느끼지 않으려면 나 스스로도 내 자리를 인정해야 했다. 나는 파일을 다시 정갈하게 정리한 뒤에 새로 사온
하드커버 박스에 넣었다. 박스 겉면에는 작은 라벨을 붙였다. 한준호 개인 메모 및 서신. 일부러 내 이름은 쓰지 않았다. 이 글을 나중에 읽게 될 사람들, 예를 들어 손주들이 이 박스를 였을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내게 되기를 바랬다. 재단에서는 서서히 새로운 사업들이 자리를 잡았다. 지방의 작은 서점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청소년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은퇴 예술가들의 아카이브 작업. 민경은 여전히 일 잘하는 사람이었고 이전보다 조금 더 이사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움직였다. 나도 모든 걸 일일이 관리하려 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면서 꼭 필요한 질문만 던지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완벽하게 화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그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콕콕 아플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가끔 경로당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들이 집을 며느리 이름으로 해버려서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야 할 처지가 될 뻔했다는 할머니. 교회에서 만난 친구에게 전 재산을 빌려줬다가 돌아오지 않아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산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 사람들의 말 뒤에 숨어있는 공통된 두려움을 느낀다. 지워질까봐 라는 두려움. 나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이 삶에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될까봐, 내 목소리가 불편한 공기처럼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말을 줄이고 의견을 접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존재감이 옅어진다. 나도 거의 그렇게 될 뻔했다. 유언장을 읽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뭐 이제 나도 늙었고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괜히 나섰다가 싸움만 나고 민망해지느니 그냥 모른 척하고 살자. 그 생각이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위험했는지 지금은 안다. 달콤한 이유는 책임을 내려놓게 해주기 때문이다. 위험한 이유는 나 자신을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다행히 그 사이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다. 그 길은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길이 아니었다. 대신 키가 맞지 않는 서랍을 억지로 열고 거기서 나온 종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길이었다. 그리고 나보다 그 종이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함께 보는 길이었다.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싸움은 반갑지 않다. 하지만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것보다는 훨씬 덜 두렵다. 내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아프다. 밤에 잠이 안 오는 날이면 나는 가끔 서재가 박스를 내려서 한 장 정도만 꺼내 읽는다. 늘 같은 장을 고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음 재단을 만들던 날의 메모를, 때로는 우리 집을 사던 당시에 숫자가 빼곡한 계산표를. 남편의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내 삶을 되짚게 된다. 창밖에서는 아직도 택배 오토바이들이 바쁘게 오르내리고 옆집에서는 누군가 고기를 구워 먹는지 기름 냄새가 따라 들어온다. 세상은 계속 움직인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재산을 남기고 그걸 둘러싸고 또 싸운다. 그 속에서 조용히 자기 목소리를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소중하다.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조용한 정의라는 것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사들이 고함치는 장면도 아니고 드라마에서처럼 누군가 밥상을 뒤엎으면 소리 지르는 장면도 아니다. 오히려 옛 서랍을 열어 포스트잇이 붙은 오랜 종이를 꺼내는 것에 가깝다. 공중사무소의 묵직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낮은 목소리로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가깝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이크를 잡고 자기 의견을 또렷이 말하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내가 느낀 불편함이 단순한 질투나 고집이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임을 인정하는 용기. 나는 그 용기를 남편의 글자를 통해 조금 빌려 쓴 것뿐이다. 언젠가 손주들이 더 자라서 이 집과 재단의 이야기를 묻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주고 싶다. 할아버지는
자기 뜻을 종이에 적어 남겨놨고 할머니는 그 종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읽었단다. 그래서 할머니 자리를 할머니가 스스로 지킬 수 있었던 거야. 그 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나머지 이야기는 그 아이들이 살면서 스스로 채워갈 것이다. 창문을 열어보니 골목길 위로 벚꽃잎이 한두 장씩 떨어지고 있었다. 나뭇가지는 이미 많이 비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다음 해에도 다시 꽃이 필 것이다. 조금 잘려나가고 가지가 정리되어도 뿌리가 깊으면 나무는 다시 싹을 틔운다. 나도, 이 집도, 이 재단도 아마 그럴 것이다. 누군간 잘라내고, 누군간 지키고, 누군간 다시 심는다. 중요한 건 누구의 이름으로 심겨져 있는지 잊지 않는 것이다. 나는 두억으로 가서 다시 된장찌개 냄비 뚜껑을 열었다. 김이 확 올라오며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파졌다. 손주들이 곧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 아이들이 현관문을 열고 할머니 다녀왔어요 하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냥 평소처럼 대답할 것이다. 응, 왔니? 손 씻고 밥 먹자. 그리고 마음속으론 조용히 덧붙일 것이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이 집의 주인으로.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 사람으로.